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브라질에서 남미 주요 6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치러진 대선에서 결선 투표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룰라 전 대통령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12년 만에 대통령으로 복귀한 브라질 좌파의 대부 룰라 전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총선에서는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극우연합이 승리했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도 1년 반 만에 다시 총리직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서로 다른 선택을 한 브라질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전 세계의 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계의 면 시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네.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남미 주요 6개국 가운데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브라질에서 출범한 게 아니고요. 남미 주요 6국이 모두 좌파 정권이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이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페루 다 좌파 정권이 들어섰고요. 네. 이번에 이제 브라질이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퍼즐이 맞춰지면서, 근데 예전에는 콜롬비아는 한 번도 좌파 정권이 출범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대선에서 처음으로 지금 좌파 정권이 출범을 했죠. 그러니까 6개국이 모두 좌파 정권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핑크타이드 이렇게 그렇죠. 표현하잖아요. 2.0 시즌이다. 이렇게 2차 핑크타이드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렇죠.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는 좀 차차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룰라 전 대통령 네. 최근에 다큐멘터리가 또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랬었는데 네.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역사를 세웠는데요. 네. 지난달 30일에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가 치러졌어요. 노동당 후보로 나왔던 룰라 전 대통령이 50.9%를 득표했고요. 예. 자유당의 보소나루 현 대통령이 49.1%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룰라 전 대통령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고요. 룰라 당선인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미 대통령 연임을 지냈죠. 그리고 퇴임한 지 이제 12년 만에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서 브라질 역사상 첫 3선 대통령이 됐고요. 현직 대통령을 꺾은 것도 처음이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룰라 당선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소나루 대통령 처음에는 좀 격차가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그 박빙이었어요. 그렇죠. 그 두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8%포인트 차밖에 나질 않습니다. 예. 브라질 최고선거법원도 개표율이 98.91%가 돼서야 이제 당선을 발표했을 정도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승부가 펼쳐졌어요. 이게 1989년에 브라질에서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에 가장 적은 득표율 차를 보인 그런 대선 투표였습니다. 최근 룰라 전 대통령이 1년 이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격차로 앞서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일 치러진 대선 1차 투표에서 그래서 과반을 그때 이미 넘겨서 그때 대통령으로 확정될 거다라는 예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과거의 부패 혐의도 받고 있고 좌파 정책에 반감을 가진 보수층이 대거 결집을 하면서 1차 투표 때도 5.2%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제 2일에 1차 투표가 있고 30일에 2차 투표가 있었으니까 이제 시일이 한 28일 정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막판에 빈곤층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를 거두면서 이렇게 1.8%포인트 차까지 좁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구가 밀집한 상파울루,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남부의 도심 지역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표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많이 나뉘었습니다. 아까 거의 50대 50이잖아요. 이 정도로 네네, 보면. 그쵸. 빈곤층과 여성, 흑인, 가톨릭 신자는 룰라 후보를 찍었고요. 부자, 남성, 백인,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양 진영 간의 이념 대결이 가장 극심했던 선거로 기록이 됐고요. 지금 투표 결과를 보면 룰라 전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를 거뒀으니까 이제 결국은 보우소나루 정권의 실정에 분노한 사람이 아주
아주 적은 차이로 더 많긴 했지만 네. 지금 진보와 보수 유권자가 사실상 총 결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선거 결과는 거의 네. 차이가 없이 양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브라질 사회가 분열이 돼 있다라는 게 선거로 나타난 셈이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의식해서 룰라 당선인이 승리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점이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브라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또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을 것 같긴 그렇죠. 해요. 네. 확실한 개구투표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네네. 또 볼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룰라 당선인이 극적으로 재기한 게 일단 네. 좀 눈에 띄어요. 그렇습니다.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2010년에 퇴임할 때 정말 퇴임할 때 지지율도 80%가 넘었잖아요. 네. 사랑을 많이 받았던 대통령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측근들의 비리, 뇌물수수, 돈 세탁 혐의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돼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580일 동안 수감이 됐었는데 대법원이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이 수감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석방이 됐고요. 작년 3월에 최종적으로 1심과 2심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최근 1년 이상 여론조사에서 1위를 좀 놓치지 않아서 지금 룰라 당선인이 이번에 결국 성공을 했으니까 극적으로 정치 재기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 보면 네. 부패한 검찰이 네. 의도적으로 수사를 그렇게 해서 사건을 했다. 조작했다. 이제 뭐 이런 룰라 얘기가 당선인 나왔는데. 측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죠. 네, 그리고 그게 나중에 결국 네. 뭐 대법원 판결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사실 좀 부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룰라 전 대통령 벌써 10년이 네. 더 전에 12년 전에 퇴임을 한 거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신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네. 1945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7살 때부터 땅콩 장사와 구두 닦기 같은 것들을 했습니다. 14살 때부터는 금속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 일을 하다가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는 사고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960년대에 공장 동료였던 첫 번째 부인을 산업재해성 질병으로 잃었어요. 그 뒤에 이제 노조 활동에 뛰어들게 됐는데요. 1980년대에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국적인 인물로 확 떠올랐고요. 이후에 노동자당을 창당을 해서 86년에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 2003년에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난번 연임을 했을 때 실용 좌파라는 정책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브라질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연평균 4%를 넘는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때 좌파라고는 하지만 기업인 출신을 또 러닝메이트로 정했습니다. 네. 실용 좌파니까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 정책을 다 혼용을 해서 이 지난번 집권 당시에 외환 보유액이 집권하는 도중에 10배나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워낙은 브라질이 만성 채무국이었는데 채권국으로 변신을 하게 됐고요. 빈곤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2010년에 퇴임했을 때 지지율이 85%에 달했던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린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 네. 이 대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많이 우려했었잖아요. 네. 근데 대선 결선에서 패한 이후에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사람들이 진짜 불복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결선 투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45시간 만에 연설을 했습니다. 헌정 질서를 계속 준수할 것이다. 권력 이양 절차를 승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어떤 문장에도 대선 패배를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는 꼭 집어서 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진 않지만 아무튼 결과에 공식적으로 불복하지도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앞서서 보우소나루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투표 기기를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지지율이 계속 낮은 걸로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라질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경고가 많았는데 이날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연설은 패배가 확정된 뒤에 측근들이 잇따라서 패배를 수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많이 밝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시위는 벌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지지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이 선거 결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서요. 전국 주요 도로에서 통행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시위대 일부는 군부가 개입해서 이 선거를 다시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상파울루 국제공항에 국제선 일부
운항이 취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시위는 선거 과정에서 느낀 분노와 부당함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룰라 당선인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예전과 같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요. 대선 1차 투표 때 그러니까 지난달 2일에 연방의회 선거를 같이 했거든요. 그때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이끄는 자유당이 하원에서 전보다 22석을 더 얻었습니다. 지금 99석을 확보했는데 98년 이후에 단일 정당으로서 최대 의석을 갖게 됐어요. 하원에서. 상원도 지금 이 자유당이 장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지사 선거를 했습니다. 근데 보우소나루 대통령 측근들이 브라질에서 가장 큰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한 3개 주의 주지사로 당선이 됐고요. 총 27개 주 중에서 14개 주를 장악을 했습니다. 과반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룰라 당선인이 정책을 펼치려고 해도 이 보우소나루 지지 세력과 의회는 물론이고 지방 권력 뭐 여러 곳에서 굉장히 힘든 싸움을 벌여야 되는 구도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정치 양극화라는 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회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계층이나 종교적 차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민의 80%는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 간의 정치적인 긴장감이 존재한다라는 답을 내놓은 적이 있고요. 네. 리우데자네이루 대학이 연구해봤더니 지난 3년 동안 브라질에서 정치적인 폭력이 3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룰라 당선인이 2003년에서 2010년 동안 이렇게 연임을 할 때 계속 60%가 넘는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는데 이번 선거는 정말 박빙의 승부 끝에 간발의 차이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절반의 세력을 어떻게 통합할지가 정말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가 워낙 심각한 곳이라서 부패도 사실 심하고요. 그게 딱 절반으로 나눠졌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무엇보다도 룰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전에 집권했을 때는 그때는 경제 사정이나 국제 경제 여건도 좀 좋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경제 살리는 게 일단 제일 급선무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때 재임 기간에 중산층이 3천만 명이나 늘어났었고요.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그때 뭐 식량 무상 지원, 최저임금 인상, 생계비 지원 같은 강력한 빈곤 퇴치 정책을 펼쳤기 때문인데 당시에 이제 국제 사정이 브라질에게 좀 유리했어요. 석유 같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원자재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이 경제 호황을 맞았던 요인으로 이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2014년 이후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브라질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지금도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브라질 국내 총 생산이 연평균 0.15% 증가하는 데 그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제가 회복이 안 됐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덮쳤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이번에는 계속해서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경제 성장을 좀 큰 폭으로 이끌어내기에는 좀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도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최대 교역국이 중국인데 중국도 지금 제로 코로나 하면서 경제가 많이 추락을 했잖아요. 네. 원자재를 수출하는데도 지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빈곤 문제가 그동안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기아를 겪는 인구가 3,300만 명 이상이고요. 빈곤층이 1억 명이나 달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도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번에 룰라 당선인이 사회복지 급여를 확대하겠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펼쳤던 것과 비슷한 빈곤 퇴치 방안들을 내놓긴 했거든요. 근데 뉴욕타임스는 문제는 여기에 드는 비용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3기에서 좀 뚜렷한 목표나 정책을 경제적으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성과를 이번에 지난번처럼 낼 수 있을까 이건 좀 불투명하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아마존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도록 허용한 것. 이게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해서 국제 환경단체 이런 데서 굉장히 비난했던 하나의 이유였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룰라 당선인은 그러면 조금
뭐 어떤 정책을 바꿀까요? 네,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보우스나루 정권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존 개발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금 환경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혐의를 받아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되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올해 얼마나 파괴됐나 봤더니요. 작년보다도 11%가 더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약 4,000제곱킬로미터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존 환경 상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룰라 당선인이 아마존 환경 보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브라질의 환경단체들은 아마존 보호를 룰라 당선인이 돌아와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많이 펼쳐져 있고 너무 많이 파기가 됐잖아요. 이 환경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게 뒤집어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존 보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되돌려 놓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남미 지역이 지금 다 좌파 정권들이 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뒷마당을 지금 좌파 정권한테 네. 내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 요즘 굉장히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 좀 갈등이 심각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항상 뒷마당 이런 표현을 네. 많이 썼잖아요. 국내 문제에 준해서 중남미 문제를 많이 다뤄왔는데, 근데 지금 계속해서 좌파 정권이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속속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6월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주기구 정상회의를 열었는데, 그때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3국을 반미 독재 국가다라는 이유로 초청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를 비롯한 국가들이 그럼 우리는 안 가겠다라고 보이콧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반쪽 행사, 그 의미 없는 행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경쟁 상황이 굉장히 치열해졌잖아요. 예. 그런데 중남미 좌파 정권들이 이렇게 뭉쳐서 미국하고 대립을 하게 되면 국제 질서 구도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포린 폴리시 같은 미국 외교 매체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룰라 이제 당선인의 이번 당선이 미중 대립이 격화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과 브라질이 룰라 전 정부 시절에 세계 금융 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브릭스를 계기로 급속하게 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맞아요. 이제 친한 예. 관계예요. 이번에도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좀 약간 중남미에 소홀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신 백신도 지원해주고 경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좀 세계적으로 좀 막아보겠다 이런 거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래서 중남미를 좀 지키려면 중국과 앞으로 더 치열하게 경쟁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브릭스는 오히려 친중 성향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다만 지금 현재 중남미 주요국 지도자들이 극단적인 반미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랑 타협할 여지가 많으니까요. 과거처럼 핑크타이드가 10년씩이나 오래 갈까? 그러긴 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조기 총선에선 네타냐후 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뒀어요. 생각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었어요. 우파 연합이 120석인데 의회 의석이 절반이 넘는 64석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 총선에서 이렇게 비슷한 이념의 정당만으로 연합을 구성해서 과반을 차지한 게 2019년 이후 처음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총선을 5번이나 치렀거든요. 연정을 했는데 계속 깨지고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서로 다른 성격이 무지개 연정이라고 해서 출범을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1년 반 전에 깨지고, 그러면서 지금 총선이 다시 치르게 됐는데 예상보다 이번에도 우파 연합만으로는 과반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을 얻었습니다. 네, 네타냐후 전 총리 다시 총리직에 오르는 거죠? 네, 1996년, 2009년에 총리직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15년 동안 총리직에 오른 기록을 갖고 있어서 역대 최장수 총리입니다. 그런데 우파 연합만으로 연정이 구성됐으니까요. 예. 1년 반 만에 총리직에 복귀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1년 반 만, 그럼 1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까지 받으면서 총리직에서 물러나고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났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또 면책특권이 생기거든요. 아직 재판은 진행 중인데. 네. 그래서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도 재직권이 절실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돌아온 가장 큰 이유는 올해 초에 팔레스타인 주민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이스라엘 국민들 사이에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강
강경 보수파 인물인 네타냐후 총리 쪽으로 많이 손을 들어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전 총리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강경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아니면 시오니즘에 굉장히 충실한 정치인이라고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주변 아랍 국가들하고의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파 연합 승리에 더 강경한 구구 정당 연합인 독실한 시오니즘당이 함께해준 게 큰 역할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응이 더 강경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의 관계는 물론이고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하고 조금씩 외교 관계를 맺는 그런 성향을 보였잖아요. 근데 네. 그 관계도 다시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당장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무장정파 하마스는 네탄야후가 복귀했다는 건 우리 국민에 대한 공격이 증가할 것이란 걸 의미한다. 이런 성명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당선된 날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로켓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좀 중동이 더 시끄러워지지 않았으면 네.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